저도 내일부턴 원 배달이오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시오.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 가서 대뜸 일러봐 주지. 그런데쇼 선생님. 삼산학교 말씀이에요. 저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죠.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그러나 욕심을 부련 못 쓰는 거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애미는 네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내선 안 되는 거다. 달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난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군 하였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마한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대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궈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가 다 되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제하고 큰일이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시오? 한다. 보니 합비는 입지 않았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이다. 그렇소, 신문이요?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쪽에만 가 찾았습지요, 지가.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고 가겠쇼? 내가 알았더만 이 아래 큰 기와집도 많은 거립쇼. 한다.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뭐립쇼 이게 제 업인뎁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시오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긴 개가 없구먼 입시오 한다. 아직 없소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한다. 왜 그러소 하고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시오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거 재밌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러소 하고 또 물었다.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시오.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요.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물라고 덤비는 거립시오.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에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어서 고날 텐데 가 주무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쇼.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시오. 하더니 돌아갔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소? 하고 물으니 자연히 그럽지요.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해서 노랑수건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도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과 뭘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려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게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난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온열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 하는 등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난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 배달액에서 한 3원 받는 터라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 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게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했다. 그래서 난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게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뚱그레지는 눈알을 한창 굴리며 생각하더니 따는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거기까진 바랄 생각도 못했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있고 원 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당에서부터 무엇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계십시오. 저도 내일부턴 원 배달이 오시다. 오늘 밤만 자면입시오.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무엇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 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쫄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라고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고 물으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함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헌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했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걸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서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의뢰 손님을 앉히곤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에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하지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하는데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까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지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고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으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길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마을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아마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엔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계시오?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 걸리지 않고 잘 없지요?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온 듯이 묻는다. 그렇소, 왜 그려? 늦지도 않kup시오. 일찍이 제때 꼭 옵시오. 당신이 올 때보다 3시간은 일찍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 가서 대뜸 일러봐 주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데쇼 선생님. 왜 그러? 삼산학교 말씀이에요. 저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죠? 난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제가 거기 또 들어가 볼라급쇼. 운동을 합지요.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고 날마당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쇼.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그려. 그래 한번 쌈을 하야 될 텐데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댐벼들 텐데쇼. 그렇지. 못 모르고 대들었다간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면서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서 입죠. 어저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놨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깐 없어졌는데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여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뭘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쇼 지가 온 거닙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지요.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요?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들을 넣는데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데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시오.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근력이 꽤 줄었습죠.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디까? 하고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지가 생각해냈습지요. 왜 그렇소?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됩시오. 아,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다면 까짓거 무서울 것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시오.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하고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용인 노릇을 합시오.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쇼. 한다. 무슨 장사요?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이 장사도 하급시오.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지요.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시오.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데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시오.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폼 안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지요.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감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였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걸 생각하고 휘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돌다리 정거장에서 샘말 10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덕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틱틱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부스럭 소리가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옥내를 보냈다. 다만 온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지만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했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지만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 앞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 수술로는 서울에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장호가 기뻐해다구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장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해졌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던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때에 와서 밭 하루가리도 늘구지 못한 것으로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날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하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놓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일으커신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을 깨다. 하고 저령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빚둔 논배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둥매기 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지만 창섭의 아버진 땅을 위해선 자기의 이해만으론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구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늙히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상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한텐 소작을 주지 않으셨어.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 서울가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거야.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지.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2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지만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쳐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장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셔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너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모르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로 갈 걸 뭐러 오누?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채별 하러 왔다오. 서울로? 지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도 용이한 것. 각 층마다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화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는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게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달이 첨놀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자를 씨름을 하고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쳐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그릴 그러 댕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주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일으키시는 걸 내 눈으로 본받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오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리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느리지 논둑에선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내리처럼 별일만 생각하고 지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 밖엔 되지 않더라.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땅들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가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긴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하니 도회지에 가앉아 소출은 바로다 뭐다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고프던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하나. 둑이 떠나가니 하나. 걸음 한번 제대로 놓나.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시내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털어놓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로들 갈 텐고. 장석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벼댔다. 자기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던 것이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련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네가 가업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타너지는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애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 애석한 심사가 앞달 순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구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 놈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났던 걸 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터니 너도 땅값일랑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네 애미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애미는 네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10년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르르 흘렸다. 네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 마음도 정말 임종해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문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쪽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가운데 짱으로가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덕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